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화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젊었을 때는 화폐와 돈과 같은 거라고 착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나이가 들면서 화폐와 돈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이 특히 우리 같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히 20대의 젊은이들은 사실 국영수 외에는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접하지 못한, 또한 평소에 공부하지 못한 경제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접하면서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책을 쓰려고 할 때 책값을 지불해야 되고, 내용은 사실은 내용이 자신이 없다? 그거는 사실은 좀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용은 10개 중에 내가 3개만 전달을 해도 그건 만족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책을 쓰려고 했던 내용은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젊은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실질적인 제 자신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10개 중에 단지 2개, 하나 또는 3개만 전달이 돼도 나는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을 내려고 했는데, 하여튼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책을 내진 못했습니다. 물론 책을 내려고 준비는 다 하고 원고 집필은 다 했어요. 다만 경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가 짠돌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좀 얘기를 좀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경제의 주체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에 대한 얘기는 화폐와 돈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와 연결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돈과 화폐는 동등한 것이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그럼 돈은 무엇이냐? 돈은 간단하게 말해서 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값어치가 있으면서 어떠한 형태를 지고 존재하면서, 또 하나 그 값어치가 인위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돈입니다. 그 역할을 했던 것이 금이었고요. 금은 실질적인 물체로서 우리가 만질 수 있지만, 또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어요. 물론 금광을 캐서 금을 얻을 수 있지만,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땅을 파고 기계를 통해서 땅을 파든지 아니면 사금 채취를 하든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돈이고요. 이 돈을 바탕으로 돈과 비슷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브레튼 우드 체제, 미국의 브레튼 우드 체제, 그러니까 금과 달러를 연동시켰던 그 체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금과 화폐가 하나의 동등한 같은 의미로 개념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미국과 베트남 전쟁이 벌어진 당시에 미국은 많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금을 주고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금이 화폐하고 같은 거였으니까 화폐를 주다 보니까 어느 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화폐가 모자랐어요. 그 말은 금이 모자랐다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금은 없는데도 무기를 생산해야 되니까 닉슨 대통령이 금과 화폐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난 더 이상 금하고 달러하고 1대1 연동 못해. 그냥 난 찍어낼 거야.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국영수만 공부할 줄 알았지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화폐, 돈이 아닙니다. 그 화폐가 가치가 영원할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저도 물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야,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누가 그렇게 비싼 걸 사겠어. 뭐 소득들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물론 현명하신 분들은 제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개인과 경제라는 세 군데가 기업과 개인과 정부라는 세 군데가 경제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화폐를 주고받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존재 또는 독특한 존재가 누구라고 그랬죠? 정부라고 그랬죠. 정부는 화폐를 어떻게 한다? 네, 수고 없이 그냥 찍어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잠을 자는 사이에, 여러분이 일을 하는 사이에 정부는 몰래 또는 대놓고 화폐를 막 찍어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이 받은 월급이 그 값어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 화폐를 정부도 하나, 여러분도 하나, 기업도 하나 가까이 있었으면 세 개지만 어느 날 정부가 필요한 화폐를 세금으로 기업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받았다고 치죠. 정부는 세 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쓰고 싶은 화폐는 4개나 5개예요. 그럼 어떡하죠? 화폐가 없죠. 2개가. 2개 또는 3개가 모자라죠. 정부는 그거를 찍어냅니다. 국채라는 거를 발행을 하면서 중앙은행에 엄초가리 하나를 주고 3장을 찍어낸다고 해보죠. 그럼 시중에 6장의 화폐가 돌아다녀요. 여러분은 정말 노력을 해서 화폐 한 장을 받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았든 정부로부터 받았든 누구로부터 받았지만 시중에는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3장의 화폐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전에 1장의 화폐를 갖고 쌀 수 있던 상품이 2장의 화폐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첫 번째, 화폐 가치 하락과 두 번째, 자산 가치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주장하는 것이 여러분은 사회생활하면서 처음 급여를 받으면 오마카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화폐를 쓰지 않고 철저하게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상품이 올라가는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잡아야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그나마 여러분들이 일찍 잡아야 그 상품을 잡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민기적거리고 난 10년 후에 저 상품을 받을 거야. 20년 후에 저 상품을 받을 거야.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10년, 20년 동안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냅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1장씩만 화폐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급여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를 않아요. 올라가도 조금씩 3%, 5%, 6%지만 정부는 어떻게 해요? 오늘 1장 찍었는데 내일 2장 찍고요. 모레 3장 찍고 그 다음에 5장 찍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10년마다 2배가 됩니다. 2배의 달러를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말인즉슨 모든 자산 가격은 먼저 사는 사람이 가장 싸게 사는 거고 나중에 사는 사람일수록 비싸게 사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늦게 태어난 젊은이들일수록 가난한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월급은 올랐죠. 월급은 올랐는데 월급이 1배 오를 동안 화폐의 양은 2배, 3배, 4배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주도자가 누구다? 정부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건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을 주로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싸져야 물건값이 싸집니다.
무슨 얘기냐? 원화로 어떤 물건을 생산했을 때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로 생산한 것은 비싸지죠.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물건이 똑같이 어제의 원화 표시보다 오늘의 원화 표시가 똑같으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물건을 더 싼 가격에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요? 수출을 못하고 반대로 수입을 하게 되니까 자기네들도 수출을 하겠다고 자기네들의 화폐 가치를 또 내립니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격은 끝없이 올라가고 그 화폐 가치는 서로 내리려는 국가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을 주게 되냐면 자산 가격의 끝없는 상승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폐를 들고 있으면 안 되고요. 화폐를 받는 즉시 자산이라는 거, 상품이라는 거로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첫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받는 날 마트에 가서 모든 물건을 다 사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첫날 월요일에 한 개를 살 수 있던 것을 금요일 날 가면 0.5개를 사거나 0.1개를 사는 현상이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그런데 건전한 국가들일수록 그 화폐 가치 하락은 더디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분명히 하락합니다. 아주 천천히. 또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기본적으로 하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 통화량을 계속 늘려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오마카세를 중지하고 화폐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반드시 나중에 필요한 의식주의 제1순위가 뭐예요? 식이죠. 2순위는 집일 겁니다. 3순위가 옷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식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싸죠. 주를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화폐를 모아도 그 주를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는 못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기에 시드머니를 조금만 준비를 하면 거의 대출을 연끌을 해서 집을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죠? 그러면 여러분은 집을 못 살 겁니다. 영원히 못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더만큼 소득을 늘리지 못하면 그 집을 영원히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도 만약에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엄청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빨리 대출을 안 받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출을 못 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받는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받은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는 화폐 가치 하락에 더해서 대출로 인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이 100만 원에 거래되는데 내가 10만 원을 갖고 있다 90만 원을 대출받아서 100만 원에 샀다 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에 형성될까요? 100만 원에 거래됐기 때문에 110만 원의 가격을 호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가격에 자꾸 더 인간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호가를 불리게 돼 있어요. 왜? 100만 원이 거래됐기 때문에 110만 원도 거래되겠네. 120만 원도 거래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서 직장을 다니고 화폐를 버는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오마카세가 아니고요. 대출을 모아서 자신의 돈을 모아서 자신이 살 집을 사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어때요? 다행스럽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내가 살 수 있는 집도 없고 화폐도 없고 내가 직업도 만만치 않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공포심을 느끼면서 결혼도 거부하죠. 출생도 거부하죠. 출산도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막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주택을 더 싸게 정부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을 낮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셨죠? 정부의 행태가 뭐죠? 예, 돈 많이 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많이 사라. 비싼 가격에 사라. 그렇게 시장을 조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부에게 반드시 요청해야 되고요. 오늘의 결론은 첫째, 여러분들이 화폐를 버는 순간 오마카세를 찾지 말고 초기에 시드머니를 모은 후에 무조건 빨리 먼저 주택을 사라.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영원히 싱글로 살아야 될 수도 있다. 월세를 내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이거는 국가가 고쳐줘야 돼요.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 정권 이후부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때부터는 집값을 올리는데 온 정신이 쏟아져 있어요. 보셨죠? 빚내서 집 사라. 그때부터 전세대출도 생겼고요. 그때부터 모든 대출도 우리 DSR 2차, 3차를 계속 미루다가 올해, 작년, 내년에 시행하게 되죠. 그것은 정부의 정책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런 정부의 정책에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들만 아니고 사회에 처음 나온 젊은 친구들은 돌을 던지고 화를 내야 되지만 그 중에 몇몇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부모를 둔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돼요? 예, 싱글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원하지 않지만 그냥 모든 걸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냐? 임대주택을 많이 짓던지 아니면 저가의 주택을 많이 짓던지 아니면 수도에 너무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제2의 수도를 만들어서 그곳에 아주 싼 값의 주택을 많이 짓던지 그렇게 하도록 정부를 여러분들이 주장하게 하고 지시하고 바꾸도록 해야 돼요. 제가 중요한 말 하나 할게요. 법은 죽은 자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요구하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삶은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지시하고 떠드세요. 한 번 떠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장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주장하고 끝없이 흔들고 끝없이 떠들어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삶이 개선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큰 목소리를 떠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가 여러분들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밀턴 프리드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는 항상 화폐적 현상이다. 그 말은 화폐 가치의 하락은 많은 통화량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은 자산 가격은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그거를 젊을 때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면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